3단원까지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이제 두 번째 2단원에 있는 얘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내용이라서요. 사실 오늘 3단원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운동량, 충격량이라서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 이게 관련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려고요. 자, 오늘 해야 되는 세 번째 내용, 운동량과 충격량. 뉴턴의 제일 법칙 뭐야? 반성 법칙은 그래서 처음에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법칙이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정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정지 완성의 크기가 뭐야? 질량. 네, 정지 완성의 크기를 우리가 질량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1kg짜리 물체에 비해서 10kg짜리 물체의 정지 완성이 몇 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kg짜리를 움직일 때가 1kg짜리를 움직일 때보다 힘이 10배 더 많이 필요해 이런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도 있겠죠. 나 안 멈출 거야. 계속 갈 거야. 이거죠. 야, 이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오늘 배울 뭐라고 한다?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으로요.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려고 해. 나는 안 바뀔 거야.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운동관성의 고집도 생겨요.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운동량이라는 운동관성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운동관성은요. 바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빠르기,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MVP, 모대운 병식 MVP. 알겠어? 이거야. 그러면 이 아이의 운동 관성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당연히 얼마니?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려 그러니까 얘 운동 관성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4.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셔야죠.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이게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쟤는 4kg 미터 퍼 초의 운동 완성의 크기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러한 운동량을 구할 때 MVP, V가 뭐라고? 속도. 속도는 속력과 다르지. 뭐가 달라? 속도는 방향까지 그렇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라서 얘는 운동량이에요. 속도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방향까지도 계산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던 아이가 벽이랑 쿵 하고 부딪히네? 자, 그럼 당연히 벽에 부딪힌 물체는요. 캐치볼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튕겨 나왔을 때 우연히 2의 빠르기로 튕겨 나왔다고 치자. 그래서 얘가 갈 거야. 그러면 얘는요. 처음에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4라고 했어요.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불러봐.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운동량이 변했니 안 변했니? 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방향이 달라서 운동량이 변한 건데요. 모든 변화량은 나중 값에
방향에서 처음 값을 빼라 그랬는데 방향도 계산해야 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처음에 운동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한다면 자,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4고요.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4인데 이걸 뺀다고요. 맞아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왼쪽으로.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가 왼쪽 방향으로 8만큼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렇죠? 변화량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무려 8만큼 변했고요. 그 변한 방향이 왼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거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을 누가 변화시켰을까? 벽에. 벽에 그 반자하고 차량하는. 벽에 뭡니까? 벽이 가한 힘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관성의 크기도 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운동량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과학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물리량을 정의하고 나서 그 값의 변화가 나오면 대단히 신나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거든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여러분들, 운동관성의 크기, 운동관성의 크기 7글자 너무 길어. 그래서 줄여서 우리 3글자는 뭐라 그랬어? 운동량이 됐단 말이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7글자 너무 길어요. 줄이자. 이것도 3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걸 충격량이라고 하겠다. 되겠어?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저는 운동량의 변화량 구했어요. 구했죠? 이게 충격량이야. 됐어? 그래서 얘는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입니다. 이게 충격량이야. 네가 구하는 거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서 무조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데 운동량이라는 건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니까 방향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그 계산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 구해라 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변했어? 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의 원인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변한 거는요, 이 경우만 보더라도 물체의 질량은 안 바뀌었고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속도가 바뀐 거예요. 속도를 먼저 말하면 뭐라 그러니? 빠방. 그럼 너네 나한테 묻죠. 빠르게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입니다. 저렇게 힘 받은 거야. 되겠어? 네. 자, 이 공이 가다가 벽이랑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 벽과 공 사이에 서로 힘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작용 반작용이 힘이 작용하겠죠. 그 힘 때문에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의 원인은 힘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단지 힘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변하는데요. 내가 똑같이 10N이라는 힘을 주는데요. 10N이라는 힘을 잠깐 1초 동안 줄 때가 있고 10초 동안 줄 때가 있어요. 변화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달라요. 1초 동안 잠깐 주면 이만큼 바뀌죠. 10초 동안 주면 이만큼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량의 크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힘에다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FT 아일랜드 되게 유명한 아이돌 이름이야. FT 아일랜드 2분기 가장 핫하잖아. 잘생겼어. FT 아일랜드 엄청 유명한 아이돌 팀인데 가요계에 충격을 가할 거다 이런 의미로 만든 이름이야. FT 아일랜드가 대회에서 MVP 상 탔어요. 대표곡 있네. 걔네 대표곡 엄청 많아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용기 되게 잘생긴 아이예요. 그냥 외우라고 만든 거예요. 찾아봐. 검색해봐 있어. FT 유명한 아일랜드. FT 아일랜드 엄청 잘생긴 아이돌 팀입니다. 찾아봐. FT 아일랜드가 데뷔해서 MVP 상 탔어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예요. 공부가 이거 맞죠? 자, 그랬을 때 이용기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요. 이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무려 8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왼쪽 방향으로 무려 변화량이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 그쪽 걔네들이 MVP 상도 탔어요.
엄청 유명한 아이들이에요. 물리학과 나온 애들이에요. 자, 그럼 꼬맹아, 얘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팔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을 갖는데 이때 제가요. 얘가 벽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얻는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측정을 못했는데 벽이랑 부딪히는 데 걸린 시간이 0.1초래요. 그러면 얼마의 힘을 받았을까요? 80 어느 방향으로? 왼쪽 얘는 힘이라는 건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무려 80N의 힘이라는 걸 됐어 받으면서 충돌한 거죠. 이렇게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충돌한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라면 아드님 왼쪽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8N의 힘을 받았다. 이해돼? 이해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량의 변화 원인은요. 충돌하는 그 순간에 받은 힘에다가 그 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초로 곱한 값이 총 변화량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럼 교통사고 났어. 가다가 쿵 하고 부딪혀서 멈추죠. 운동량이 변했어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을 받을 텐데 충격량을 다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팔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에서 나오는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죠. 차이가 뭘까요? 시간 부딪히는 차이가 시간 뭐니까 에어백이 터진다는 거지. 충돌할 때 받은 힘입니다. 이 힘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있는 뼈다귀가 부러져서 내장을 찔러 과다출혈을 죽냐 아니면 뼈가 안 부러져서 멀쩡하게 나오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뭐하게 한다면? 길게 한다면. 그래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다.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동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에어백이 있습니다. 에어백이 없으면 한번 쿵 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야. 그래서 뼈만에 다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면 내가 충돌을 할 때요. 됐어. 에어백이랑 팡 하고 충돌하는 순간 얘가 뭐하니? 밀려. 밀려. 그랬다가 관성 때문에 다시 가. 그래서 또 밀려. 그래서 처음에 충돌해서 몇 번 팅팅팅 부딪혀서 완벽하게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야. 그 1초라는 시간 동안에 힘이 분산돼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힘이 8N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멀쩡하게 나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어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되겠냐? 이게 바로 우리가 물리에서 나오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든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요 어디에서 뛰어내릴 때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요 무릎을 굽혔다가 핍니다. 그래서 무릎이 굽혀졌다가 완벽하게 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이에요. 이걸 길게 하기 위해서 굽혔다가 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무릎을 안 굽히면 충돌 시간이 짧아져. 뒤지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물체가 충돌할 때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나는 충격량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FTI인데요. 이걸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충격량 그래프. 자, 충격량 그래프를 그릴 때요. 그래프의 X축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Y축은요. 충돌하는 순간에 받은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6N의 힘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시작. 충격량 어디 있습니까?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하지만 충격량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충격량이라는 건 힘이라고 하는 세로에다가 시간이라는 가로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세로와 가로를 곱하면 뭐 나온다고요? 면적. 그래서 그 면적에 충격량이 숨어 있어. 얘는 충격량이 10이구나. 그 충격량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운동량이 돼. 얘는 처음보다 나중에 운동량이 10만큼 커져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뭐냐? 물체가 부딪힐 때 이 자체가 충돌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린 거고요. 실제로 충돌할 때 나오는 힘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는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훅 밀었다가 힘이 줄어들면서 멈추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우리가 보는 충격량 10N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촉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근데 보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해. 충돌 시간을 길게 해도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열배는 같아야 돼. 대신에 시간을 길게 할 거야? 10배 길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면적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프의 높이가 이렇게. 그래서 받는 힘이 주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충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도요. 어떤 물리적 규칙성이 나옵니다. 그 규칙성을 설명하는 가장 엄청난 법칙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면요.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충돌하기 전의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에 커다란 물체 5kg짜리 물체가요. 10에 빠르기로 간다. 아니 10이 아니고 2에 빠르기로 간다. 근데 뒤에 있는 조그만 애가 따라오는데요. 얘는 얼마에 빠르기로 가냐면 얘는 10에 빠르기로 가요.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충돌해요. 뒤에 있는 아이의 속도가 빠르니까. 되겠어? 그래서 얘는 충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충돌이 발생할 때 꼬맹아 생각해봐. 자, 얘가 와서 쿵 하고 부딪혔어. 부딪히는 순간 뭐하니? A가 B를 빨리 가 이 새끼야 하고 밀겠죠? 그럼 그때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작용 반전작. 그러니까 A가 와서 B를 꽝 하고 미는 순간 B가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뭐하니? 밀어요. 반격만 받는 거죠. 됐어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를 10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그럼 B가 A를 얼마로 미니? 100N의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요. 방향만 바뀌는 것뿐이죠. 되겠어요? 속도가 빠르다고 더 세게 밀거나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세게 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서.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충돌할 때요. A가 B를요. 2초 동안 밀었대요. 그럼 B는 A를 몇 초 동안 밀리냐? 2초 동안 밀죠. 그 밀 수 있는 게 둘이 접촉되어 있는 순간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A가 B를 2초 동안 미는 순간 B도 A를 2초라는 시간 동안에 밀겠죠? 알겠냐? 그런 꼬매가 얘네들의 FT 아일랜드가 어떠니? 같다는 게. 됐어? F와 T를 곱한값, F와 T를 곱한값이요. 얘가 이게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얼마? 200N 정도. 맞아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충격량의 다른 말. 운동량의 변화량. 충돌하는 모든 물체는요.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도 같고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도 같기 때문에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격량이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충돌이 끝난 후에 이렇게 충돌을 받은 후에 1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상상해봐. 빨라져요? 왜요? 운동하는 방향을 힘받았기 때문에 B는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5kg짜리 물체가 힘을 받아 더 빨라져서 얘가 만약에 5에 빠르기로 갔다 라고 친다면 그 뒤에 있는 A라고 하는 이 I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네, 얘는요 충돌하는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하는 힘 받았으니까 얘는 더 느려져서 느리게 앞으로 오거나 또는 네, 얘가 뒤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에 빠르기로 갈까? 이게 계산이 됩니다. 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요.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릴 시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당연히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을 얘기하겠죠. 근데 B의 나중 운동량에서요.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랑 같겠죠? 근데 얘는 벡터니까요.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니까 그 중에 하나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야. 라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분배하셔야죠. 그래서 가로를 열면 얘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은 처음끼리 묶고요. 나중은 나중끼리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A와 B의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요. A와 B의 충돌 후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A의 충돌 전 운동량은요. 벡터 값이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어요. A의 충돌 전 운동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kg/m예요. B의 충돌 전 운동량도 10kg/m이기 때문에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30kg/m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충돌이 끝나도요.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30의 운동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A의 운동량은 모르겠지만 B의 운동량은 좋습니다. B의 운동량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5입니다. 맞아요. 자,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25기 때문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려면 A의 운동량도 오른쪽 방향으로 5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 운동 방향은 여전히 오른쪽 맞습니다. 근데 운동량이 5가 돼야 되니까 속력은 얼마입니까? 2.5의 빠르기로 가고 있겠구나. 이게 됩니다. 괜찮아? 알겠어? 이게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은데 운동량은 벡터니까 방향까지 놓고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산해서 그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걸 통해서 속도를 모르는 하나의 물체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괜찮아? 네.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살짝쿵 우리는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9페이지가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했던 그런 거 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오시면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못했던 문제들이 몇몇 개가 있어서 그거 잠깐만 볼 건데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서 49번부터 53번까지요. 5문제야. 시작. 네. 풀다가 한 명씩 가요. 빨리 갔다 오십시오.
보십니까? 질문. 51번이요. 자, 51번 보시면요. 8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10이라고 하는 충격량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줬다면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충격량이 원래 무슨 말이야? 그 강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값이야. 그러니 당연히 나중 운동량은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한 값이겠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 여기에서는 나중에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운동량은요. 8이라고 하는 빠르기를 2km가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운동량 방향을 오른쪽으로 한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16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얘가요 뭘 받았냐면 충격량을 10 받았대요.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 받았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충격량은 뉴턴초라고 씁니다. 왜?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이 단위나 질량 곱하기 속도 단위나 이 단위가 같은 말입니다. 왜요? F는 ml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라고 하는 뉴턴의 단위입니다. 그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복잡해서 그냥 과학자 이름으로 뉴턴 쓴 거죠. 원래 힘 단위가 이거예요. 그러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시간을 곱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킬로그램 미터 퍼 초라고 하는 같은 물리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턴 초나 킬로그램 미터 퍼 초나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전히 오른쪽 방향 6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해요? 자, 그랬을 때 이물체의 질량이 얼마냐면 2kg이기 때문에 얘는 충돌이 끝나고 해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하겠어. 선생님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풀리는데 여러분들 대단히 낯설죠.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받을 수 있게끔 할 거니까 빠져있는 문제 31페이지까지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32페이지 가보죠. 와, 엄청 오래 보이죠. 이게요, 물투에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정교과서인 물리 학으로 배우는 거예요. 물리 1, 물리 2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교과 물리 학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 물리학은 물리 1과 물리 2가 섞여 있는 겁니다. 기존의 물리 1을 베이스로 물 2에 있는 내용 절반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물리학이라는 건 물원에다가 물 2 절반을 합해서 양이 1.5배 커졌어요. 그래서 내용도 복잡하지만 실제로 이해해야 되는 깊이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을 보시면요. 나봐? 나 뭐예요? 물에 열었어요. 문을 열었다고 표현해요. 네. 아닙니다. 저 문을 뭐 했을까요? 문을 돌렸어요. 네, 문을 회전시키고 있어요. 저는 문을 회전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할 때 중심축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가요? 맞아요. 이 경첩입니다. 이 경첩을 기준으로 문을 회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죠.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문을 회전시키고 있고요. 나는 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문한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돌림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을 돌리는 돌림 힘을 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하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20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는요,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은 돌림 힘과 안정성이에요. 요거예요. 자, 실제로요, 그거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물체인데 똑같은 힘 10N를 양쪽에서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와 나의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신기하게도 달라요. 그걸 보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체한테요, 양쪽으로 10N의 힘을 빵 하고 주는데요, 가는 무슨 상태일까요? 네, 얘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뭐 할까요? 회전. 얘는 회전합니다. 자, 어떻게 회전하냐면 항상 위에 있는 힘이 아래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요.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회전해요? 얘 계속 돌아요?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회전하다가 멈추죠. 그 어느 정도까지 회전하다가 멈추는 그 위치가 뭐예요? 그냥 얘가 다시 이 모양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걸 회전시키면 이 힘의 위치가 점점 내려옵니다. 이 힘의 위치는 점점 뭐합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높이가 되는 순간 멈추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는요, 얘 움직여 안 줘요? 안 움직여요. 얘는요?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 회전하는 동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운동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저 새끼는요, 나는 이동하냐? 이동이라는 건 위치가 달라지면 이동한다 해요. 근데 얘는 여기를 중심축으로 회전만 할 뿐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지 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정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얘는 정지된 건데 얘는 정지됐다라고 안 해요. 정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는요, 실제로 이동하냐 안 하냐, 회전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을 때 완벽하게 정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물체를 이동시키는 건 뭡니까? 힘. 여기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그 유명한 알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쟤는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힘의 무슨 상태? 그래서 이동 안 합니다. 이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힘은요? 보면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합성할 때. 그래서 평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평행해서 여기에 16N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놓고 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힘의 합력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와 B를 가와 나를 보면 가도 이동하지 않고요. 나도 이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힘의 합력이 0인 힘의 평형상태예요.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동시키는 건 알짜 힘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 중에서 회전하냐 안 하냐를 보면 가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전합니다.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건 힘이 하는 게 아니고 돌림힘이라는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을 때는 돌림힘이 0이라서 돌림힘 평형이라서 회전 안 하는 거고요. 얘는 돌림힘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부른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뭔지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든 회전을 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돌림힘도 평형이어야 회전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돌림힘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우리가 완벽한 정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둘 다 만족시키는 아이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둘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상태를 물체의 평형
그러는데 원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상태가 역학적 평형 상태예요.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둘 다 만족시키는 상태입니다. 됐어. 자,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만 우리가 완벽한 정지 상태인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다시 보시면요. 얘는 평형인데 얘는 평형이 아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평형이 아닙니까? 힘의 평형은 맞지만 돌림의 평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많은 내용을 배우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전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배워서 힘 합성하는 과정 배웠어요. 같은 방향일 때 더해, 반대 방향일 때 큰 힘에서 작은 힘 빼. 근데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일 때 평행사변형 그려. 그쵸? 그거를 지난 시간에 배워서 힘의 평형이라는 관념을 가졌단 말이죠. 오늘은 돌림힘이라는 개념을 가질 거예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과학적 용어를 한국말로 해석할 때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돌림힘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돌림힘이 힘일까 아닌가? 저거 힘이 아닙니다. 근데 돌림힘 그러면 마치 힘과 같은 착각이 힘의 단위는 뭐죠? 뉴턴이죠. 돌림힘 단위는 뉴턴이 아니고 뉴턴입니다. 이게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5개념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이름이라서 돌림힘이라는 단어 안 쓰고요. 얘를 이렇게 이 기호가 이거예요. 운동량 기호가 필요하면 돌림힘 기호는 타우입니다. 타우. 그리고 돌림힘의 원래 이름이 토크입니다. 토크.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토크라고 불러요. 토크. 타우요? 타우.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타우 이런 것들이에요. 됐어. 그래서 제가 타우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돌림힘은 타우라는 기호로 쓰고 돌림힘을 원어로 우리 토크라고 하기 때문에 토크라고 주로 불러요. 자,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토크는요. 이렇게 벽이 있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나사로 살짝 연결되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은요.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힘을 주면 회전합니다. 자, 이만큼 떨어진 곳에 F라고 하는 10N의 힘을 줬다고 해요. 그 얼마큼 떨어진 곳? 여기 받침점을 기준으로요.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입니다. 자, 2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힘을 줄 건데 힘은 반드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조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물체를 회전시킵니다.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물체를 회전시켜서 저렇게 쾅 누르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해서 나무떼기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얘한테는 시계 방향의 토크가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회전시킨 건데 이때 물체를 회전시키는 이 능력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입니다. 됐어? 그럼 받침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어? 2m 떨어져 있는데 그 2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직하게 내가 얼마의 힘을 눌렀어? 10N의 힘을 눌렀어. 그렇다면 이때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의 크기는 얼마야? 10Nm의 돌림힘이 작용한 거야. 그래서 이 돌림힘만큼 물체를 회전시킨 거야. 20, 네 맞아요. 20Nm라는 돌림힘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면은 내가 똑같이
T10이라고 하는 힘으로 눌러줘요.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1m 떨어진 곳에서도 돌림력을 준 걸까요? 그럼 이때 돌림력은 얼마야? 돌림력은 얼마야? 똑같이 10N의 힘을 줘도 떨어진 거리가 1m이기 때문에 이때 작용한 돌림력은 얼마니? 10N. 그럼 돌림힘이 20일 때와 10일 때 어떨 때 더 회전을 잘하니?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 멀리서 했을 때. 맞아요. 물질을 회전시킬 때는요 받침점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전을 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보시면 정보의 손잡이요 어디 달려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받침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손잡이가 늘 달려 있어요. 맞아요. 저는 문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저기 받침점 가까이 붙여버렸어요. 저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을 보시면요. 문에서 이렇게 경첩에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놓는 게 과학입니다. 여기다 손잡이 만들어 놓는 새끼들은 문과 새끼들이죠. 병신이라고 불러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힘으로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받침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손잡이를 놓는 게 가장 적은 힘으로 쉽게 멀리 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세요. 받침점으로부터 손잡이를 가장 먼 곳에 붙어 있습니다. 알겠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이네. 근데 이제 살짝만 여기서 몇몇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인데요. 원래는 힘을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줬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20N의 힘을 30도의 각도를 줬다고 치자. 얘 돌림힘이라고 할까? 수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힘을 수직 방향으로 분해하셔야죠. 비스듬한 방향의 힘은 우리가 했죠.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이 있으면 F 그래서 1, F2 이 두 힘의 합력이 얼마니? 라고 하면 뭐하는 했어?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두 힘의 합력이야 라고 했지. 그럼 거꾸로 이 힘이 있으면 이 힘을 원래 두 힘인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뭐하면 된다? 네. 됐어. 그러면 실제로요 이렇게 분해할 때요 만약에 이게 90도라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얘도 F2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얘도 뭐야? F2야. 그랬을 때 꼬맹아 보시면 요게 바로 뭘까? 직각삼각형 비타. 그랬을 때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30도라고 치자. 그랬을 때 F2에 해당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너네 빗변의 길이를 주고 요 각도가 세타면 이 새끼 얼마니? 라고 하는 걸 사인 코사인으로 배웠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 F 코사인 세타. 맞아요? 얘는 뭐니? F 사인 세타예요.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분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미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 쓰지 않아요. 대신에 삼각함수는 씁니다. 그래서 삼각비 1대 2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이 정도 사인 코사인과 여기까지는 하고 계셔야 돼서 선생님이 아까 슬쩍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나와서 물어본 거야. 수학 어디까지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빗변에서요 각도 바로 옆을 값을 구할 때 코사인 값으로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을 구할 땐 사인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 요 값이 만약에 나오면 되죠? 이 값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아이는 코사인 값으로 마주보고 있는 변은 사인 값으로 할 건데 그럼 이거 무실래요? 예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이 힘은 사실은 수평 방향의 요인과 수직 방향의 요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작용한 비스듬한 방향의 합력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힘을 원래 두 힘으로 나누면 사실은 이 힘은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이만큼의 힘이 얘를 요걸 누르고 있다. 요게 90도 방향이다. 얘가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다. 요거예요. 되겠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꼬매나 요 크기. 그래서 요게 요거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20 곱하기 사인 3
얼마? 2분의 2분의 1. 2분의 1. 맞아요. 네. 자, 그래서 20 곱하기 2분의 1, 얘 수직으로 늘어나는 거 얼마야? 16N의 힘으로. 이런 얘기예요.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 16N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고 있기만 한 게 아니고 수평으로 밀고도 있어요. 이 힘은 얼마일 거야? 네, 20 곱하기 코사인 30이에요. 코사인 30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보시면 옆으로 미는 힘은 얼마란 얘기예요? 사실은 10루트 3이 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비스듬한 방향의 힘은요, 사실은 두 개의 힘을 한꺼번에 표현한 거야. 두 개의 힘을 한꺼번에 표현해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이라는 힘으로 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수직한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누르고 있고요. 옆에서는 10루트 3의 힘으로 밀고 있어. 이런 얘기야. 이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걸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때 돌림이 만들어지죠. 그 힘이 돌림을 만들어요. 괜찮아? 네.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만큼의 힘이 돌림힘을 만든다.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2라서 20Nm의 돌림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가능해? 가능해? 이게 물투력이에요. 이게 물 원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 잘 안 나오고 그냥 수직한 방향에 힘만 줄 거지만 결국은 수능이나 여러분들이 입시로 갈 때는 언제나 비스듬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분해해서 보는지를 기억해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이 돌림힘을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너네는 유딩 때부터 열나이 돌림힘을 썼죠. 놀이터에 가면 뭐 있습니까? 네. 시소. 이게 돌림힘 사용해요. 됐어. 자, 우리 아빠가 여기에 앉아서요 눌러요. 우리 아빠 80kg짜리래요. 그러면 아빠가 똑바로 80kg만큼의 중력으로 누르겠죠.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아빠가 앉아 계시네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요, 아빠는 시소를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누를 건데요. 나는 20kg짜리예요. 그러면 나는요, 반대편에서 이걸 축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난 준 거예요. 네? 괜찮아?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준 건데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확 하고 기울지 않는다는 건 양쪽의 돌림힘이 같아 돌림의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야 균형을 유지합니다. 맞죠? 그 중에서요, 아빠가 반시계 방향으로 준 돌림힘은요, 80kg짜리니까 누를 때 힘은요, 중력만큼 주겠죠? 얼마? 800N의 힘이죠. 중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800N의 힘으로, 자, 받침점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 1m에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준 거니까 아빠는 800Nm의 돌림힘을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내가 돌림힘 평형을 만들려면 나도 반대편에서 800만큼의 돌림힘을 줘야 된다. 자, 그러면 나는요, 내가 누르는 건 20kg니까 200N의 힘밖에 줄 수가 없네요. 그럼 도대체 얼마 떨어진 곳에 앉으면 되겠냐? 4m 떨어진 곳에 앉으면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게를 모르는 친구들끼리 가서 시소에 앉으세요. 균형이 될 때까지 거리 측정하셔서 원래 그 거리를 재면 그 친구의 몸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거죠. 근데 이제 머리 있는 척 해봐. 아, 얘네들의 무게 비율은 어쨌든 중력과 속도 똑같으니까 질량 비율이겠죠. 몇 대 몇입니까? 4대 1. 이게 4대 1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으려면 거리 비율은 어때야 됩니까? 100대 4. 질량 비의 별수가 거리 비인 곳에 다 앉아있으면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잘했어? 이런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돌림힘을 이용한 거죠. 그 돌림힘을 이용한 도구가 바로 이 시소를 만든 그 유명한 도구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뢰입니다. 우리는 얘를 지뢰라고 부르죠. 지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뢰라고 하는 아이는 이 구조인데요.
이 지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고 내가 누르면 얘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게 이제 지뢰 구조예요. 이게 그걸 이용하는 게 시소라는 건데 그 중에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뢰는 3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지뢰는 3요소가 있는데 이때 받침점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받침점이었습니다.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를 드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이걸 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주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힘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생겨도 지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뢰입니다. 몇 도? 이게 뭘까요? 가위. 가위죠. 찾아볼래요? 받침점 어디 있어요? 저는 중간이 겹치. 여기가 받침점. 이게 저죠. 힘점. 여기다가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잘리는 데는 여기죠. 여기가 잘리죠. 맞아요. 이게 지뢰예요. 지랄. 뭐예요 이게? 병! 아. 얘가 뭘까요? 병당. 이게 지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르고 이 뚜껑 들어 올리고 여기 힘주고 그렇게 되죠. 여기가 무슨 점? 힘좀. 이게 받침점 소리야. 넌 여기다 힘 줘? 아. 여기 뭐야? 작용점. 이게 뭐야? 지금 선생님 헷갈렸어요. 미스테이크. 스테이크를 구워버리면 된다. 쏘리. 돼요? 된가? 단지대. 작두 이 새끼야. 옛날에 촬영 시킬 때 이렇게 놓고 작두질해서 머리 잘랐잖아요. 요즘에 한약방에서 약재자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점? 지랄. 침. 받침점. 여기 힘점. 지랄한다. 차. 여기 대가리 잘라지죠. 작용점이야 이 새끼야. 힘 어디다 줘? 여기다 저기. 주지. 정신 안 차릴래? 여기 다 지뢰야. 싸그리 다 지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들은요 거의 80% 이상의 지뢰에 올리세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지뢰구나 지뢰.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아리키메데스가 난 지구도 들 수 있어. 들 수 있죠. 지구를 들 정도로 충분한 지뢰와 받침대가 있으면 난 들 수 있어. 됐어? 근데 충분히 김면이 여기서 한 손가락으로 돌려주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앞에 31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